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요, 동아시아의 선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죠?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아시아 각각의 지역에서 어떠한 신석기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강조한 게 뭐였냐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개성을 가진 토기가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신석기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해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아시아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이 비로소 스스로의 능력으로 식량을 생산해낼 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식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도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자, 신석기 후기, 그러니까 신석기가 끝나갈 무렵, 이제 좀 있으면 청동기로 넘어갈 때쯤 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자, 신석기 시대는 길게 잡으면 대략 한 1만 년 전부터 기원전 2000년 경까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8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흐르면서 당연히 인간이 식량을 생산해낼 줄 아는 능력, 농업기술이나 목축의 기술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발전을 하였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였으면 꽤나 많이 발전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간의 식량은 풍족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력, 식량을 생산해낼 줄 아는 능력이 나날이 발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 시족 내 초보적인 수준의 분업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업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직업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뭐 경찰을 하고, 누구는 집을 만들고, 누구는 도구를 만들고, 누구는 장사를 하고, 누구는 식량을 생산하고 같은 이런 어떤 일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분업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인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식량 생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10명이 살고 있다면은 이제 한 5명 정도만 식량 생산을 해내면은 나머지 5명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생산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은 식량 생산 외에 다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분업의 발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만큼 식량 생산력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하였다,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먹고 남는 거,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잉여 생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그러면 먹고 남는 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는 네 것과 내 것으로 구분해서 나누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유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공동체의 재산이 아니라 나 개인의 재산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어떠나요? 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더 많은 사유재산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함께 생산해낸 이 공동체의 식량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시족 집단 내 인간 사회 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랬다가는 인간사회 공동체의 시족 공동체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시족 공동체는 평화롭게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잉여 생산물들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규칙과 약속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그런 규칙과 약속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한 시족을 이끄는 부족단을 이끄는 장, 시족장 같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러한 규약을 제정할 때 더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시족장 같은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점차 평등했던 인간 사회에서 인간 사이의 힘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신석기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점차 평등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계급이 발생하였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의 프사가 바뀌었구나. 누구랑 같이 찍었나 했더니 내가 아는 그 사람이네. 어쩐지 학교에 같이 온다고 했어. 자, 봅시다.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 목축의 생산력은 더욱더 발전했을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산력은 더더욱 증가하게 되었겠죠. 생산량 자체도 증가하게 되었겠죠. 자,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 때보다 더 많은 인형 생산물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유재산의 격차도 더더욱 벌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빈부 격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등했던 인간사회에 빈부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상 밑에서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손을 책상 위에 올려두도록 합시다. 네, 한 번 더 경고를 하면 뺏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 먹을 게 많은 사람은 당연히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사유재산이 부족해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의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은 먹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죠? 빈부의 격차의 발생은 계급의 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잉여 생산물과 이런 어떤 사유재산의 개념이 등장은 무엇을 야기하기도 하느냐? 자, 선생님이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더 많은 사유재산을 갖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나의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내가 열심히 더 일을 해서 더 많은 생산물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요? 갈취? 그렇죠. 남의 거 뺏는 거예요. 그죠? 남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뺏는 게 좀 더 위험 부담은 있지만 확실하게 나의 재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자, 그래서 남들보다 강력한 경제력과 무력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점차 강력한 부족 집단이 그렇지 못한 부족 집단을 정복하면서 하나의 강력한 집단이 지배하는 영역과 그들이 지배하는 인구의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라고 부를 만큼의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지배하는 사회 단위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런 어떤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자인 어떤 개념? 왕과 같은 개념이 이 시기에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게 된 계급 사회에서의 지배층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였느냐? 무기나 재기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지배층들의 경우에는 무기나 재기가 필요했을까? 먼저 무기는 왜 필요했을까요? 위협? 위협? 왜 위협을 해야 되지? 과실. 통치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확대하기 위함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자, 지배층이 되었어요. 그죠? 당연히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잘 듣게 하려면은 나 스스로가 힘이 어때야 돼요? 더 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제기란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지배층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의 집 밑에 있는 피지배층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말 안 들을 때마다 일일이 다 팰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굳이 패지 않아도 나를 자연스럽게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면서 나를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배층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권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들의 경우에는요,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신이 신의 아들, 신과 연결된 존재, 혹은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사라는 세레모니, 형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도구도 필요할 것이고, 제사를 지낼 때 좀 더 멋지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장신구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청동의 경우에는 주로 지배층들이 무기나 재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무기나 재기를 청동으로 만들었느냐? 일단은 굴입니다.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돌멩이나 나무보다 금속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구리로 무기나 재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구리였느냐? 왜 하필이면 청동이었느냐? 공교롭게도요,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용하였던 최초의 금속은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어느 지역을 가도 항상 청동, 구리가 먼저 사용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구리라고 하는 금속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구리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써놨습니다. 매장 위치가 낮아요. 땅을 조금만 파도 구리의 광석이 나온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는 점이 낮아요. 그냥 불 피워서 가열하면은 쉽게 녹아요. 굳이 막 보통 자연 상태의 불은 한 800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도자기 같은 거 구울 때 1000도씨가 넘는 온도를 내야 되는데 높은 온도의 불을 만드는 거 꽤나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있지 않아도 구리라는 금속은 쉽게 녹여서 가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하기 쉽고 만드는 방법도 쉽기 때문에 지구상 어디에서나 구리가 가장 먼저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만 수준 높은 기술이 없어도 만들 수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구리라고 하는 금속을 인간이 사용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데에는 꽤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구리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광물질들을 같이 섞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틀에 부어가지고 굳혀서 녹여서 해야 되는 기타 등등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게다가 구리라고 하는 금속, 땅을 조금만 파도 나오기는 하지만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구리의 양 자체도 그리 많지 않고요.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려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리라고 하는 금속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한 금속을 누가 쓰겠어? 세부건이. 그렇죠. 그 사회에 힘을 가진 사람들, 지배층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청동은 주로 지배층이 무기나 재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지배층은 구리를 이용을 해서 강력한 무기와 멋진 재기를 만들어서 힘과 권위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한테 일일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죠? 굳이 지배자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정도는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정도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 처벌받는 것. 법이죠. 그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가게 되면서 법률, 감옥, 군대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점차 인간 사회에서는 국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청동기 시대 때부터 점차 국가다운 모습이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시아 각각의 지역에서 어떠한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는지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허강 중류 지역,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황허강 유역의 경우에는 농사짓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가장 먼저 농사가 시작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청동기 문화의 발전이 가장 빨랐던 지역이 바로 이 황허강 중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기원전 2000년경부터 청동기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이 황허강 중류 지역에 이른 시기에 청동기 문화의 발달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은 얼리터우라고 하는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얼리터우 지역에서 여러 개의 청동기가 발견이 되면서 이 지역에 이 시기에 청동기 문화가 확인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청동기 문화를 일컬어 얼리터우라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얼리터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얼리터우에서는 이렇게 세발 달린 청동 술잔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시기에 청동기 문화의 발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얼리터우에서는 청동기와 더불어서 어떠한 유적, 어떠한 흔적이 발견이 되었느냐? 궁전과 성벽을 갖춘 도성의 유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궁전과 성벽을 갖춘 한 국가의 수도로서의 성, 꽤나 큰 규모의 성의 흔적, 유적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적의 이름은 바로 얼리터우 유적인데요. 그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였느냐? 동서남북 각각 한 100m 정도 되는 크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꽤나 큰 규모의 성이, 궁전이, 성벽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성벽과 궁전과 도성을 만들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적어도 왕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지배력을,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얼리터우 유적을 통해서 이 기원전 2000년경의 얼리터우 청동기 문화는 어느 정도는 국가의 모습을 갖춘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얼리터우 유적을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최초의 국가인 하왕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단서를 달아놨어요? 최초의 국가인데 문헌상 최초의 국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문헌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들 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나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에는 하왕조라는 게 있었대. 하왕조 때 이런 일이 있었대.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진짜로 존재했다라고 하려면은 여기가 하왕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일치하는 기록, 문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대한 성벽과 궁전을 갖춘 도성의 유적은 발견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역사책에 기록된 하왕조와 일치하는 기록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왕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100%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99% 확신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왕조는 이 중국 최초의 문헌상 최초의 국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왕조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황허강 중류 지역에 등장한 두 번째 국가는 상왕조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6천년경에 발생했던 국가이고요. 이 상왕조와 관련해서 많은 청동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왕조 시기보다 훨씬 더 양도 많고 종류도 많고 수준도 꽤나 높아져서 이 상왕조 시기 오게 되면서 중국에서의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왕조의 경우에는 앞에 단서가 붙었네? 어떤 단서가 붙었었어요? 문헌상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죠? 근데 상왕조는 문헌상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죠? 문헌상이라는 단서가 안 붙은 거 보니까 상왕조와 관련된 기록이 나왔다는 거네. 그치?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의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은허라는 곳입니다.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의 이름이 은이었고요. 은의 흔적, 은의 유적이 발견이 됐으니 그게 바로 은허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갑골문이라고 하는 문자가 발견이 됩니다.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나요? 갑골문? 그죠? 갑골문이 발견이 되면서 이 상왕조는 그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문헌상의 왕조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갑골문이 발견이 되면서 이 나라는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왕조에서는 여러 가지 청동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쓰는 제기, 싸우기 위한 무기 등등등 여러 도구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왕조를 대표하는 청동기로는 교과서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은 거대한 청동 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내가 해야 될 일이네. 네. 자, 청동솥의 크기를 보니까 높이 한 130cm 정도 되겠지? 이 정도의 높이네요. 무게 830kg에 달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솥입니다. 이런 솥을 이용해서 굳이 음식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큰 솥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청동이라고 어떤 금속이라고 그랬습니까?
귀한 금속이에요. 그죠? 굳이 귀한 금속으로 사람들이 밥해 먹으려고 이런 걸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청동솥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용한 제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동솥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귀한 청동으로 이렇게 거대한 제사에 쓰는 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왕조에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땠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내용 다음 시간에 상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상왕조는 제사가 정치적으로 꽤나 중요한 왕조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귀한 금속으로 이렇게 거대한 청동솥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이 존재하였다? 그렇죠. 경제력이 뛰어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동솥을 통해서 상왕조 시기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여기는 잘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 개 청동솥들이 있거든요.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목적으로 괴수의 얼굴 같은 것들, 장식한 청동솥 같은 것들, 가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주와 한반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당분간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 역사적으로 문화와 기술 제도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빨랐던 지역은 어디였나요? 중국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선진 문물이 전파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가장 먼저 발전한 지역은 역시나 중국이었고요. 이후에 만주, 한반도 순으로 청동기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주는 대략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 무렵, 한반도는 한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가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대략 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 또 벼농사가 시작이 되기도 해요. 화장실 간 친구도 왜 아직도 안 올까? 봅시다. 자, 이 청동으로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은 모두를 위해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배층들을 위한 무엇이 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기나 제기 같은 것들이 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배층들을 위한 비파형 동검이나 화살촉과 같은 무기들이 주로 만들어졌고요. 거울이라든지 방울과 같은 거울 방울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라든지 청동 방울과 같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도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거울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뒷면을 보면은 반들반들합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 정도는 돼요. 청동 거울입니다. 방울은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이죠. 그죠?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구리를 이용을 해서 지배층을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한 장신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구리가 아니라 돌이나 나무로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간섭기는 썼다 안 썼다? 썼다. 청동은 누구를 위한 금속이다? 지배층.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랑 마찬가지로 여전히 간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전히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반달 돌칼 같이 벼에 이삭을 따기 위한 도구 같은 것들 간섭기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청동으로 만들면 안 되나? 생활 도구도? 그렇죠. 일단은 귀한 금속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구리는 사실 쇠에 비하자면은 그리 단단하지 않아요. 그죠? 있는 힘껏 구부리면은 쑥 구부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돌멩이처럼 단단한 것을 파내거나 캐내는 데 쓰지는 못하는 거죠. 땅 파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도구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등에 필요한 생활 용구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반도에서 만주에 걸쳐서 청동기 시대 때에는 이와 같이 생긴 거대한 고인돌들이 여럿이 만들어졌어요. 고인돌이 왜 고인돌인 줄 아나요? 고인을 묻었다고 해서 고인돌 아니고요. 이 큰 돌을 밑에 작은 돌들로 괴다.
고이다라고 하죠. 고여놓은 돌이라고 해서 고인돌이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자,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돌, 그러니까 괜돌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덮개돌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가벼워도 한 10톤, 무거운 거는 100톤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서 만들 수 없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간신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래요? 무덤이야, 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아니고 죽어서 묻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지배층, 힘 있는 강력한 지배자 같은 사람이나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고인돌을 통해서 시족 집단 또는 부족 집단을 이끄는 강력한 지배자의 등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반도에서 만주에 걸쳐서 존재했던 고조선의 영역은 우리가 이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작년에 훌륭한 한국사 선생님께 배우기도 했었죠, 그죠? 네, 나중에 또 우리가 국가 성립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고인돌은 전 세계 한 4만 개 정도가 아니지. 전 세계 고인돌의 한 70% 정도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의 고인돌이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많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도를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얼리터우 은허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청동기 유적들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굳이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넓은 지도로 보는 까닭은 무엇이냐면은요. 자, 일본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큰 섬은 4개라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섬의 이름 불러볼까요? 요거 뭐라 그랬나요? 홋카이도, 북해도라 그랬어요. 요거는 그죠? 본주 또는 일본어로도 혼슈라고 하고 요거는 시고쿠,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요거가 규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요. 청동기 유적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규슈라든지 혼슈 중에서도 한반도와 가까운 쪽에서 발견이 되고 있네요. 그죠? 요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퍼진 거. 그렇죠. 청동기 문화는 아마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동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와 기술, 제도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중국이 제일 빠르고 일본이 제일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에 가야 청동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청동기가 건너가기 위해서는 바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장벽을 건너야 됐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가장 느렸던 것이에요. 문제는 이 기원전 3세기경이면요. 한반도와 만주,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그쵸,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중이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어떠한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건너갈 때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일본에 갈 때는 우리 철을 두고 청동만 가지고 가야지라고 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청동기 철기 시대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청동기와 함께 철기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구석기, 신석기를 거쳐서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로 가는 게 아니라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청동기, 철기가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굳이 일본의 청동기 시대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이 청동기가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본의 청동기 철기 시대인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 때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이들은 벼농사 기술도 함께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야요이 시대 때에는 청동기와 철기와 더불어서 벼농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방금 선생님이 지도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 규슈 지역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 야요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야요이 시대에는요, 청동으로 제기나 장신구를 만들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네. 뭐를 안 만들었지? 무기랑 공.
무기를 안 만들었네, 그지? 자, 왜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 때 청동으로 무기를 안 만들었을까? 성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이미 철기가 있어요, 그죠? 철칼이랑 청동칼이랑 부딪히면은 그렇죠. 청동칼 그냥 쑥 잘려 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미 철기가 있었기 때문에 청동은 무기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요이 시대 때 청동으로는 동탁이라고 하는 청동종이라든지 동모라고 하는 청동창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초창기에는 제법 무기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전혀 무기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돼요. 의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의식용 도구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레모니 보여주기 위한 용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반면에 철로는 무기도 만들고 생산 도구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철은 단단하니까 무기로 쓰기도 좋고요. 단단하니까 돌멩이나 흙을 파기도 좋죠, 그죠? 그래서 철로 무기나 생산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막 청동기, 철기,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즈음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것을 전해줬어요. 철기 제조술이 뛰어나게 발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철기는 만들기 힘든 꽤나 어려운 수준 높은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철이라는 자원 아직까지 야요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귀했어요. 그래서 100% 철로 된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걸 만들면 좋겠지만은 철이 귀하다 보니까 어떤 농기구를 만들었느냐? 쇠를 덧댄 농기구를 만들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쇠를 덧댄 농기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요거 땅 팔 때 쓰는 도구인데요. 자, 요렇게 삽처럼 생긴 도구가 있네요, 그죠? 물론 전체 앞부분 전부 다를 쇠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쇠가 너무 비싸고 귀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만 쇠를 나무 위에다가 덧댄 거냐? 흙에 처음 담는 부분 어디예요? 그렇죠. 맨 밑에 앞에 부분에다가만 쇠를 덧대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을 한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야요이 시대 때 만들어진 쇠를 덧댄 농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야요이 시대 때의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반도에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농사가 시작이 되었다. 처음에는 청동이나 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나무나 반달 돌칼 같은 간석기 같은 것들로 농사를 지어서 논경작 벼농사를 지었습니다만은 점차 철기 제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쇠를 덧댄 농기구 같은 것들이 사용되기도 하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됐나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청동기가 있네요. 그죠? 요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이 청동기를 보고서는 어느 지역의 청동기 문화인지 그리고 그 청동기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요런 것 정도를 정리해 놓으시면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요것도 선생님이 일본 여행 갔다가 반갑게 갔습니다. 야,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만 보던 거를 여기서 또 보내라고 하면서 반갑게 셀카를 찍었고요. 박물관에 갔을 때 이게 실제 모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났을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있길래 신나게 흔들어 봤는데 영상으로 가져왔는데 링크가 끊겼더라고요. 지금 재생 안 됩니다. 그냥 종소리야. 땡땡땡 소리가 나요.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못 보게 됐네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 때 발전하게 된 국가가 어떻게 성립하고 발전해 가게 되는지 중국의 왕조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